여기 어디냐고. 여기 어디냐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민족복지사업비를 지향하는 제5공화국이 출범돼 지금 여기 그냥 끌려가면 안 된다. 여긴 교도소보다 무서운 데다. 밧줄로 발을 묶어서 거꾸로 매달고 입에 자갈 딱 물리고. 이렇게 해서 맞았어요. 너무 맞아서 뭔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막 피가 터지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까지 빛을 보지 못했던 좋은 일을 찾아 적극 권장하는 뜻에서 시, 구청, 경찰 다 저희 인생을 다 망쳐놓은 거잖아요. 가족도 지금 다 뿔뿔이 헤어져서 찾지도 못해요. 진짜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영광, 이 기쁨은 우리 국민 공동의 작품이며 진짜 지옥 같은 데였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있다. 땅바닥을 응시한 채로 입은 굳게 다물었다. 여기 십자가를 진 또 다른 예수가 있다. 남자들은 무표정하다. 우스꽝스럽고도 기괴한 가장 행렬. 선글라스 낀 원장 박인근이 보인다. 소년들이 마이크 앞에 서서 무엇인가 말한다. 1981년 봄 부산시 주례동 18번지 형제복지원. 그때 성서의 한 장면을 재현했던 그들은 지금 구원받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배웠어야 되는데 못 배운 게 너무 한이고. 제가 진짜 거기 행전에 왜 잡혀갔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왜 거기서 5년이라는 세월을 맞아가면서 고생하면서 하나의 내가 아무리 고하지만 그런데 내가 잡혀가서 이렇게 왜 다 해야 되는 건지 살면서도 너무 후회가 되고 진짜 죽겠습니다. 진짜 내가. 지금도 사는 게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는 게 진짜 너무 억울하고, 내가 조금만 비었어도 이렇게 억울하게는 안 살았을 건데 국민학교 1학년 다니다가 내가 그 잡혀갔어요. 아버지 제삿날이나 이렇게 되면 왔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무용고자 사망했다면서 연락이 온 거죠. 을 맨 거죠. 근데 이제 이 자기 일기 비슷한 이런 데 보니까 나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왜 나는 여전히 갇혀 있는 것 같지? 막 이런 글 적혀져 있었고. 채석 171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꼭 진상규명해서 저희들의 억울함 풀고 명예회복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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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시 형제복지원과 마주했다. 1975년부터 12년간 수만 명이 그곳을 거쳐갔다. 불황인들의 새 삶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는 그곳에서 기록된 것만 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감금과 폭력, 굶주림, 강제노동, 성폭행, 그리고 의문의 죽음들. 30여 년 전 민간인을 가두고 착취했던 끔찍했던 그곳은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형제복지원이라는 지옥도는 원장 박인근이라는 개인이 그린 하나의 사건일 뿐일까? YTN 기획탐사팀은 오는 12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형제복지원을 추적했다. 참혹한 인권유린이라는 극단적 이미지를 쫓았던 기존 언론 보도를 넘어 아니 분명히 책임은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형제복지원 뒤에 감춰진 정치, 경제적 구조, 그리고 현재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 단순히 그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한 곳에서 벌어진 어떤 그 공포영화적인 소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책임이 있고 왜 이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이런 분위기로는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인구 340만, 거대 도시 부산역이 붐빈다. 30여 년 전 이곳 어딘가를 헤매던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 그 아이들에게 경찰이 다가갔다. 형제복지원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건 경찰이다. 경찰관이 초코파이를 한 상자를 사주고 거기에 이제 경찰차를 태워서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딘지는 몰랐고 크다란 철문이 기억나고. 1987년 1월 14일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목숨을 잃었다. 머리를 욕조물에 밀어 넣는 과정에서 질식 사망한 것으로. 사흘 뒤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을 구속했다. 대학생 고문치사 사건에 복지시설의 참상까지 세상에 알려졌다. 민심이 들끓었다.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부산으로 내려와 진상조사에 나섰다. 신민당 1차 보고서에는 경찰과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 86년 전체 수용자 3,975명, 이들 가운데 3,117명을 수용 의뢰한 국가기관이 경찰이다. 형제복지원 수용자 10명 가운데 8명이 경찰에 의해 잡혀온 셈이다. 보고서에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파출소나 경찰서로 데려가면 내부 평점이 2점 내지 3점에 불과한 근무 평점을 형제복지원을 데려다주면 그 배로 더 받거든요. 평점을 5점이나 받으니까. 그리고 경찰관들이 그런 어떤 혜택 때문에 서로 다투듯이 형제복지원 많이 불황아들을 의도적으로 데려가다시피 데려가고. 근무 평점과 관련한 기록을 찾기 위해 부산지방경찰청으로 향했다. 협조를 얻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기록이 이관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답변을 못 한다고. 근데 저희 경찰이 그때 저희들도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네,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네. YTN 기획탐사팀은 경찰 내부 제보자를 통해 80년대 부산에서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에 가담했던 일부 경찰관들의 명단을 확보해 추적했다. 궁금했다. 그들은 공범일까? 아니면 단지 맡은 일에 충실했던 공무원이었을까? 전에 사시던 분? 몰라요, 저. 답을 듣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아,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기 이현 선생님 댁 맞나요? 예, 이거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그 형제복지원 취재 중인데 여기 앞집에 혹시 박 선생님이라고. 그래, 아마 죽었어요. 공범과 방관자의 경계는 언제나 흐릿하다. 예전에 형제복지원 기억 안 나세요? 취재진을 향한 격렬한 적대감 너머로 작고 초라한 시대의 희생양이 보였다. 공무상에서 다쳐 원본이 다리 수술해 나가면 안 돼. 이 국가가 이런 왜 자꾸 이래 지금 와서 신경을 쓰는 거. 누구 용해야 왜? 비교적 선명한 기억을 가진 전직 경찰을 만나는 데 성공했다. 아,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선생님 댁 맞나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YTN에서 나왔거든요. YTN? 예. 그는 경찰이 민간인 강제 수용에 가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시민들한테 불평을 주고 해가지고 뭐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은 데려다가 이제 가족이 찾아서 연결해주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데려간.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리가 있나? 가족이 있는데 어동경찰관이 가족이 있는데 가족한테 안 주고 그 시설에 보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건 가닥지도 않습니다. 네. 그는 마땅히 그랬어야 할 정상적인 경찰의 모습을 말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길 잃은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당연한 일을 경찰은 하지 않았다. 이제 거기서 이제 경찰 아저씨들이 집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제가 상세히 약도까지 다 그려주고 그때 할머니 집 주소랑 전화번호랑 다 알려주고 조금만 기다려라 데려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다리다가 파출소에서 또 잠이 들었었어요. 깨워서 집에 가자고 깨워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밖에 딱 그 파출소 문 딱 열고 나가면 그 냉동 탑차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찰 아저씨 그저 마침 순시 뭐 돌고 있었나 봐요. 그 근처에 그 파출소가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분이 와서 그러면 아이고 좋은 데로 일단은 좋은 데 보내줄 테니까 울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하더니만 유공 경찰관들을 표창하고 예방 경찰로서의 직무 수행에 더욱 힘써 경찰이 이들의 호소를 외면했던 이유는 뭘까? 평점을 높게 받아 승진하고픈 열망? 원장 박인근과의 유착? 경찰이 민간인 납치와 불법 감금에 가담하고 방조하고 묵인한 배경에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힘이 있다. 형제복지원이라는 생지옥이 만들어진 토대, 그 시대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80년대 불황인 수영 업무를 한 부산시 공무원들을 찾아 나섰다. 형제복지원의 역사는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거대 수용소로 성장한 건 80년대이기 때문이다. 근데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는 1981년 동사무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부서 업무 가운데 하나는 형제복지원으로 불황인을 보내는 일이었다. 나도 정보나 가져가야 가봤어. 보통 이제 파출소에서도 보면 이제 불황아들 뭐 이수에 이제 정보 앞에 가서 거기에서 뭐 인수인계하지 안에까지는 아마 경찰들도 내가 보기에는 안 들어가서 같아. 못 들어가. 그는 그 일을 사회 정화라고 불렀다. 정화 깨끗하게 정화 우리가 보통 그죠? 사회적인 업무가 부인의 총무과에서 했고 시에는 시정과라고 있어요. 그럼 막강했지. 하여튼 그 당시에 최고 이수는 뭐 사회정화 활동 뭐 이런 거. 뚫어진 의식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회 정화 운동은 국민의 굳건한 새로운 의지로서 구체화됐으며 정신 개혁 운동으로 전국 각계각층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1980년 9월 1일 대통령 전두환. 이 선서를 위해서였다. 전두환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5월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았다. 학살에는 명분이 필요했다. 5월 광주의 배후에 고정간첩 그리고 공산주의자 등의 이른바 불순분자들이 있다고 발표했다. 전국에서 불량배들이 몰려와 무력 시위에 불을 지폈다고 날조했다. 불순분자와 불량배들을 정화해 제2의 광주를 막아라. 사회 정화의 출발점이었다. 1980년 5월 31일 전두환 신군부의 과도정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두환 장군은 상위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스스로 내 주변의 고질적인 부조리를 국보위 산하기구 중 핵심이 사회정화 분과위원회였다.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정화가 시작됐다. 미국은 그 정화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다. 80년 7월 4일 주한 미국 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내는 문서. 일부가 비밀로 처리돼 가려졌지만
신군부가 사회정화 명목으로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김대중을 공산주의자로 지목해 탄압했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공포정치로 민주주의의 열망을 억누르는 신군부의 통치술. 전방위적인 사회정화가 삼청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마지막 5호의 결과물이 바로 삼청교육대였다. 이듬해 81년 4월부터 새로운 사회정화가 시작됐다. 대대적인 불황인 단속. 행색이 초라하거나 불량해 보이면 집과 가족이 있어도 불황인으로 몰려 잡혀갔다.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만든 내무부 훈령 410호가 강제 수용의 근거였다. 부정한 권력은 불황인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로 포장됐다. 그게 전두환식의 접근 방법이에요. 전두환식의 접근 방법은 우리 길거리에서 불황인 거린을 다 청소를 해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선진화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연출하기 위해서 이 불황인 집단 수용을 감행한 거죠. 집단 수용 자체가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무부 훈령 410호. 그게 뭐예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사람을 감금을 할 수가 있죠? 사회복지를 빙자한 대규모 강제 수용은 국무총리실 직속 사회정화위원회의 주도로 80년대 5공화국 내내 계속됐다. 지역 유지들로 구성된 정화위원들은 전국에 걸쳐 무려 113만 명에 이르렀다. 그들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력의 말초신경이었다. 대대적인 불황인 단속의 선봉에 서서 민간인을 감금했다. 거리는 조용해졌다. 사회는 평화롭고 질서정연해 보였다.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기에 들어서면서 일종의 사회 안보적인 차원에서 활용했던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불안과 이제 범죄 증가의 원인을 어떤 그렇게 가난하고 좀 떠들 수밖에 없는 그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전두환은 사회정화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 YTN 기획탐사팀은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 청구에 전두환의 육성 파일을 입수했다. 1986년 3월 20일 본관에서 사회정화위원회 연도 업무 보고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정화위원회가 발족한 지가 5년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5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사회정화위원회가 발족이 돼가지고, 그는 사회정화위원회를 자신의 눈과 귀 그리고 칼로 여겼다. 전국에 있는 이 정화위원들이 지역별로 이 그 조직을 활성화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부조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중앙에 그 보고가 되고, 내가 대통령이 특명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화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다. 그것도 내가 정화위원회 줄 때는 그런 걸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임무를 줄 테니까. 전두환은 경제복지원이 자신이 계획한 사회정화에 빛나는 공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81년 4월 대통령 국민포상, 84년 5월 국민훈장 동백장. 원장 박인근은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강제 수용을 가능하게 해 독재자를 복지국가의 지도자로 둔갑시킨 5공화국의 공신이었다. 제일 큰 비호 세력은 당시에 전두환이고, 박인근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있어서 막 거리가 깨끗해지고 거리에 불황자가 없어져서 전두환이 전원이가 나오거든요. 당시 불황인 수용시설에는 수용자 한 명당 정부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머릿수만 늘리면 돈이 되는 구조였다. 사회정화라는 5공화국의 필요에 박인근 개인의 탐욕이 더해져 무차별적인 민간인 납치와 감금이 자행됐다. 둘의 공생관계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절정으로 치달았다. 이 불황인 시설들이 지역적으로 아주 적당히 배분돼 있습니다.
어디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있지 않아요. 86, 88 이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어쨌든 사회 정화. 수소문 끝에 전두환 정권과 박인근과의 구체적인 유착 관계를 잘 알고 있다는 부산시의 한 퇴직 공무원과 연락이 닿았다. 사회정화위원장들이 그 박인근 씨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라. 일단 들어가면 아마 80%는 가져가고요. 연락 투절됩니다. 하여튼 형제복지원 낙날했어요. 취재진은 그와 3차례 전화 인터뷰, 1차례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형제복지원과 공무원 간의 유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털어놨다. 경찰서에서 박인근인데 한 사람 때리다 주면 500원인가 줬어. 70년도에. 내 공무원 초봉이 만 230원. 동쪽에 그 사무실에 그 격리북 하는 게 아가씨들이 앉아있어. 커피 한 잔 넣고 나면 그 노란 봉투에 돈 500원씩 내가 주더라고. 그게 차비식으로 주는 거지. 전두환 일가와 박인근 원장 사이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나왔다. 전두환 씨 동생 정경아이라고 있잖아요. 예예예. 아마 그 배우에는 그 양반 아마 영향이 컸을 거예요. 박인근하고 그 정경아 씨하고 그 내왕이 잘 있었거든. 정경화는 전두환의 막내 동생이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육군 중위로 예편했고 형이 권력을 잡자 새마을운동협회를 장악, 사무총장과 회장, 명예총재까지 오른다. 현재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둘이는 지금 없고 땡손 연사일 거예요. 근데 나는 위에서 근무하면서 그걸 알았다고. 생활운동본부에서 정경아이가 엄청나게 압력을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전두환 정권 때 정경아이가 실시니까. 형제복지원에는 전두환 정권을 위해 수행하던 숨겨진 기능이 하나 더 있다. 모든 복지원 입소자들은 개개인의 신상 카드를 갖게 된다. 흰색 카드는 정상인, 노란색 카드는 환자, 파란색 카드는 우범자, 그리고 붉은색 카드는 신원 특이자로 작성이 되어 모두가 원생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87년 신민당 보고서는 당시 11명 이상이 신원 특이자였고 이들은 행방불명된 시국사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기록한다. 서울대학 체육복을 입히니까 서울대에서 맞냐고.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는 맞다고 그래. 그 외부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형제원에 있는 걸 감추려고 외부 옷을 갈아입히는가. 그냥 바로 가도 될 건데 하여튼 뭐 몸이 완전히 진짜 뭐 의식 불명 상태로 왔을 거야. 의식도 없고 몸도 약하고 그 젊은 사람 한 20대 정도 돼 보이던데 보이기는 얼굴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원 특이자잖아요.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 그 경찰서 정보과에서 이제 아마 그거 한 거로 난 알고 있는데.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이 내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괴물이 되어갔다.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시국사범, 도시빈민, 그리고 어린아이, 학생, 부녀자까지 집어삼켰다. 70년대 후반 1000명대 초반이었던 수용인원은 86년 말 3000명을 훌쩍 넘어섰고 폭력과 굶주림은 갈수록 극악해졌다. 하나로는 부족했다. 대전에서, 대구에서, 인천에서 형제복지원의 형제들이 전국 곳곳에 생겨났다. 군사정권의 필요와 시설 운영자들의 탐욕이 만나 탄생한 거대한 민간인 강제수용소. 5공화국, 감금의 시대가 그렇게 시작됐다. 폭력, 인권, 누리는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어쩌면 양지마을은 형제복지원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었는지 모른다. 다 감금 수준이다. 그러니까 감금 수준이 실제로 철창화돼 있고 밟고 막 때리고 막 서로 빠따를 많이 치지요. 그때는 건물과 돈을 줘 짓는 게 아니야. 그 수용되는 사람들 들고 일을 하는 거야. 그들 공짜로 있겠습니까?
그 사람 다 가로챘을 거라고.